네, 이번 사태와 관련해서 전문가 모시고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엄중식 한림대 강동성심병원 감염내과 교수 김성수 시사평론가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사망자가 2명이 나왔고 이제 3차 감염자가 나왔습니다. 먼저 이 상황 두 분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예, 그 당초에 이제 저를 포함해서 많은 감염 전문가들이 메르스가 국내 유입이 될 것을 예상을 했고, 네. 유입이 되는 경우 일부 2차 감염자가 발생할 것으로 예측은 했지만 현재와 같이 2차 감염자가 다수 발생하면서 3차 감염까지 발생할 것으로는 생각을 하지 않았습니다. 네. 이유는 이게 그 일반적인 그 전파 방지 매뉴얼, 방역 시스템이 작동이 된다면 그렇게 우려할 상황이 아니라고 생각을 했는데 뭐 아시는 바와 같이 지금 방역 체계의 커다란 허점들이 네. 여러 개 보이면서 반복적으로 이 환자와 또는 밀접 접촉자들을 관리하는데 실패하면서 네. 상황이 자꾸 나빠지고 있습니다. 네. 이 상황에서 이제 그 지역사회 감염을 예방하는 게 아주 시급한 관건이 되어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네. 어떻게 보고 예, 계십니까? 그 말씀하신 대로 지금 3차 감염까지 나왔다는 것은 네. 엄 선생님을 비롯한 전문가들이 예상을 하지 못한 그런 내용인데 그 한국의 그 방역 시스템이 그렇게 허술하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보면은 몇 가지 그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상황들이 벌어집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그 메르스라고 하는 병에 대해서 잘 알고 있다면 잠복기라고 하는 걸 계산을 해서 그 잠복기 내에서 의심되고 있는 접촉과 관련돼 있는 사람들을 일단 격리하면서 관찰하고 그리고 새로운 그 접촉들이 없게끔 조치를 했어야 되는데 지금 보면 굉장히 허술한 상황들이 많이 발견이 되거든요. 그러면서 네. 지금 3차 감염까지 갔다는 것은 보건당국에서 지금 철저하게 이 문제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되는 그런 상황들이 아닌가 생각을 하고요. 그런 상황에서 그 국민들을 상대로 괴담 유포자를 잡겠다라는 식으로 엄포를 놓는 그런 행태는 정말 책임 있는 정부의 자세는 전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이 바이러스 확산이 뭐 진정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확산되는 이해할 수 없는 말씀처럼 그런 상황이 이뤄지고 있는 것 같은데요. 자, 우선은 그 숨진 두 분의 감염 경로가 어떻게 되는지 좀 궁금합니다. 예, 그 첫 번째 그 사망한 환자는 사실 메르스라고 확진을 받기 이전에 이제 발병을 해서 돌아가신 네네. 상태입니다. 지금 그 보건당국에서 발표한 자료를 보면은 이 첫 번째 사망 환자의 경우에도 첫 환자가 입원했던 병원에서 5월 15일부터 17일부터 같이 그러니까 같은 병실을 사용한 그 접촉력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고 네. 두 번째 사망하신 6번째 환자 같은 경우에도 같은 기간 동안에 동일한 병원에서 입원을 하셨던 걸로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지금 사망자들을 보면 그 어느 정도 연령대도 있으신 것 같고요. 기존에 또 질환이 있으셨다고 하는데 좀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주실까요? 예, 메르스에 쉽게 감염이 되고 감염이 된 경우에 사망률이 높은 고위험군이 있습니다. 네. 일단 고령 환자인데 지금까지 그 메르스에 의한 사망 그 연령을 보면 49세가 평균적인 연령입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50대로 넘어가기 시작하면 이제 사망률이 증가하기 시작한다는 것인데 50대가 넘어가면 당뇨병 그리고 만성적인 폐질환 네. 또는 심장질환 같은 그 만성질환이 합병되어 있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이 두 분 같은 경우에도 첫 번째 사망 환자의 경우에는 천식과 같은 만성 폐쇄성 폐질환이 있었고 두 번째 사망한 환자 같은 경우에도 이 고령 71세의 고령인데다가 이전에 그 콩팥의 종양으로 한쪽 콩팥을 제거해낸 그런 상태의 면역 저하자였습니다. 그래서 이 두 분이 사망을 한 것으로 보이고 그래서 이 역학조사 결과를 보면은 당뇨병이 있거나 만성 폐쇄성 폐질환이거나 고령 환자, 다른 면역 저하 질환이 있는 경우에는 사망률이 상대적으로 높은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네. 네. 그렇다면 또 며칠 내로 아무래도 중증 기저질환을 갖고 있는 분이 감염이 됐다면 추가 사망자가 있을 수도 있을까요? 이게 굉장히 걱정되는 부분이 뭐냐 하면 네. 우리나라는 그 지역사회에서 개방된 공간에서 메르스가 확산된 것이 아니라 네네네. 첫 번째 환자가 입원한 병원을 중심으로 해서 병원 내에 입원했던 환자들이 상당 부분 많이 감염이 됐습니다. 네. 병원에 입원을 하고 있었다는 것은 그게 어떤 병이냐에 따라 좀 달라지겠지만 기본적으로는 만성질환이나 면역저하 같은 질환을 갖고 있는 분이 입원을 한 상태에서 감염이 됐을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네.
우리가 상당히 그 의료 수준이나 이런 게 높아서 사망률이 낮을 거라고 예상도 할 수 있지만 반대로 고위험군이 많기 때문에 사망 환자가 더 생길 수도 네. 있다 이렇게 예상을 할 수 있습니다. 네. 이 두 분의 사망자가 격리 대상에서 빠져 있었다가 뒤늦게 들어갔거나 아니면 네. 격리 대상에 빠진 경우인데 아무래도 정부가 처음에 대응을 잘못했다는 이런 비난 피해갈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한 가지 단적인 예를 들어보면요. 5월 30일 기준으로 해가지고 격리 대상자를 발표를 했습니다. 그때 네. 당시에 격리 대상자 발표할 때도 정말 여론에 떠밀려서 하다시피 했어요. 격리 대상자를 빨리 발표하고 그리고 일정한 정보를 의료진들끼리는 공유해야 효율적으로 메르스에 대응하는 게 아니냐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비공개를 원칙으로 하고 뭐 추계가 잘 되지 않았다 뭐 이러면서 아직까지 조사 중이다 이런 핑계를 대면서 발표하지 않다가 5월 30일에 129명이다. 129명이 지금 격리 대상자라고 발표하고 이틀 만에 네. 이게 682명으로 늘어난 거예요. 그러면 도대체 129명이라고 얘기할 때의 역학조사는 뭘 근거로 했던 것이냐. 네. 그리고 다시 682명이 나오는 건 뭐냐. 네. 뭐 대답은 했습니다. 대답을 했는데 뭐 일정 접촉의 범위를 갖다가 정할 때 그거를 갖다가 129명을 갖다가 정할 때는 조금 소극적으로 이렇게 정했는데 그 이후에 본격적으로 늘려 잡아서 5배나 넘게 격리 대상자가 나왔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런 부분들을 국민들이 쉽게 납득할 수가 없다는 얘기죠. 애초에 이렇게 치사율이 40% 가까이 되는 전염병이라고 한다면 아주 초동에 딱 그 격리를 해서 전파하지 못하도록 하고 집중 치료를 해서 빨리 이 감염의 그 보균을 하고 있는 사람을 빨리 낫게끔 만들어야 위험이 사라지는 것인데 그런 그 수칙들을 갖다 가장 기본적인 걸 지키지 않고 격리를 또 지금도 현재 자가격리가 400명이 넘거든요. 네네. 이런 분들이 진짜 자가격리가 제대로 되고 있는지 이걸 어떻게 제대로 관리를 하겠습니까? 이런 부분들은 지금 괴담이 퍼질 수밖에 없게 만드는 그런 정부의 태도라고 할 수밖에 없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잠시 후에 계속해서 얘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이런 가운데 조금 전에 정부 서울청사에서 최경환 국무총리 직무 대행 주제로 빠르게 퍼지고 있는 메르스 관련 긴급관계 장관회의가 열리고 있습니다. 네, 최경환 총리 대행의 모두 발언 들어보시겠습니다. 메르스 확진 환자가 25명이 되었고 이 사망자까지 발생해서 국민들의 걱정과 불안이 커지고 있습니다. 특히 첫 번째 확진자와 직접 접촉은 없었지만은 동일 의료기관 내에서 감염된 환자도 발생해서 우려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 복지부를 중심으로 총력 대응에 노력하고는 있지만은 오늘은 관계부처와 함께 메르스 확산을 막고 조기에 상황을 종식시키기 위한 범부처 차원의 대책을 논의를 하고자 합니다. 메르스 국내 유입 초기 단계에서 보건당국의 대응과 관리가 위협하여 정부의 방역 대처 능력에 대한 신뢰 위기로 이어질 수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직결된 사안인 만큼 지금부터라도 국가적 보건 역량을 총동원하여 불안과 우려를 조기에 해소해야 할 것입니다. 아울러 국민들을 더욱 불안하게 할 수 있는 괴담이나 잘못된 정보에 대해서는 신속하고 현재적인 대응 조치가 필요합니다. 정부가 먼저 나서서 감염병에 대한 올바른 정보를 제공해야 하며 악의적이고 잘못된 정보의 유포는 적극 차단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위생 수칙 등 예방 홍보에도 주력하여 국민들께서 건강하게 생활하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야 하고 국제사회와의 공조체제도 강화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를 계기로 관계부처가 총력 대응에 나섬으로써 메르스 확산을 신속히 차단하고 사태를 종식시켜 국민들의 불안과 염려를 해소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네, 대담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회의 좀 내용을 보셨을 텐데요. 그 정부의 초기 대응이 부족했다라는 그 지적 분명히 피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셨습니까? 예. 그런데도 지금 현재 우리 최경환 총리 대행께서도 어떻게 보면 가벼운 유감 정도로 지금
이 사태에 대해서 정리를 하시는 것 같아요. 그리고 네. 또 괴담에 대한 대응 부분을 오히려 더 많이 얘기를 하시는 것 같은데 다시 말씀드리지만 실제로 지금 국민들은 굉장히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네. 질환을 갖고 병원에서 입원 중이거나 혹은 그렇죠. 병원을 찾아가야 되는 그런 사람들 그리고 또 그 면역력이 약한 아이들 같은 경우 지금 심각한 그런 거의 그 패닉 상태에 가까운 그런 그 불안감을 느끼고 있거든요. 네. 그런 불안감에서 정보가 통제돼 있는 상황이잖아요. 지금 현재도 이렇게 많은 환자가 발생한 병원이 어딘지 모릅니다. 그리고 어떤 곳에서 제대로 시설 격리를 하고 있는지 전혀 알 수가 없어요. 물론 이런 것들을 전문가들이 그 공개를 했을 경우에 불필요한 공포심을 갖다 더 유발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지적들도 있지만 최소한 의료진들끼리는 서로 정보를 공유하면서 적절한 대처를 갖다 해야 될 것이고 그리고 정말 위험한 곳 같은 경우는 지역사회 내에서는 충분히 그런 그 안내들을 갖다 해야 되지 않나는 생각이 드는데 지금 그런 것들이 전혀 없는 상태로 그런 네. 부모들이나 또 그 환자를 갖다 모시고 있는 그런 집에서는 정보를 찾기 위해서 혈안이 될 수밖에 없거든요. 네. 온갖 인맥을 동원해서 정보를 찾으려고 할 것입니다. 그러면 그런 심리를 파고들어서 괴담이 퍼지기도 하는 것인데 그리고 지금 현재 그 퍼지는 그런 양상이나 이런 것들을 보면 괴담이 맞는 거 아니야 하는 생각이 들 만큼 지금 괴담에서 지적하고 있는 부분들 보건당국의 관리 부실과 또 그 초기 대응의 문제 그리고 그 이후에 퍼지는 그런 어떤 속도라든가 이런 상황들 이런 것들이 굉장히 유사해요.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그 정부가 단지 그 대응을 하겠다 이런 식의 방법이 아니라 투명하게 정보들을 공개하면서 정보 격차를 사라지게 해줘야 이 괴담과 불안감이 사라진다는 그런 사실입니다. 이 부분을 좀 분명히 인식을 하고 대응을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참 안타까운 게 그 사망자 2명 모두가 보건당국의 통제 밖에 있다가 사망했다라고 알려지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앞으로 좀 다른 이들도 좀 전염에 무방비로 노출됐을 가능성도 있는 게 아닌지 걱정이 됩니다. 어떻게 보세요? 지금까지 이제 그 2차 감염자에 한 3차 감염 발생에 대한 그 우려를 굉장히 많이 했었는데 3차 네. 감염이 발생을 한 상태이고요. 네. 시기적으로는 지금 이제 내일이나 모레쯤이면 첫 번째 환자와 노출했을 때의 최대 잠복기인 2주가 지나갑니다. 네. 그러면 이번 주 내에 2차 감염에 의한 환자 발생은 이제 끝이 날 거로 생각을 합니다. 문제는 2차 감염이 발생한 환자와 접촉한 밀접 접촉자들 그리고 지금 오늘 확인된 3차 감염자와 접촉한 밀접 접촉자들을 얼마나 확인하고 관리할 수 있느냐 이런 문제가 발생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한 대응 체계는 결국 그 양쪽으로 좀 나눠져야 될 것 같습니다. 이제 3차 감염이 발생한 상태에서 2차 감염이 중단이 되면 앞으로 뭐 3차 감염이다, 4차 감염이다, 5차 감염이다 이렇게 나누는 건 의미가 없고 네. 이게 병원 내에서 발생한 원내 감염이냐 아니면 지역사회에서 발생한 감염이냐를 가르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병원에 입원해 있는 환자와 접촉한 상태에서 감염이 발생한 것인지 아니면 뭐 사무실이라든지 뭐 어떤 그 일반적인 그 사회생활을 하는 과정에서 감염이 된 건지를 가르는 게 일단 중요할 것 같고요. 네. 병원에서 발생하는 원내 감염의 그 방지 대책은 각각의 병원들이 감염관리실을 중심으로 해서 강력하게 그 감염 차단을 위한 여러 가지 방법들을 모색을 해야 되겠고요. 두 번째 그 지역사회에서의 그 확산은 현재 그 보건당국이 하고 있는 방역 체계 내에서 접촉자 관리를 열심히 하고 빌창 모니터링을 통해서 증상 발생 유무를 확인하고 필요하면 선제적으로 바이러스 확진 검사를 통해서 시설 격리를 강력하게 유도를 하는 방법으로 진행이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여기서 네. 조금 국민 여러분들한테 당부드리고 싶은 거는 네. 앞으로 이 메르스 바이러스 유행이 좀 잠잠해질 때까지 종식이 될 때까지 병의원 그러니까 병원의 면회를 좀 자제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왜냐하면 사실 우리가 이 병원 면회 문화라는 게 좀 다른 나라와 좀 다른 부분이 있는데요. 네. 굉장히 많은 분들이 단체로 한 병실에 몰려가거나 이런 일들이 있는데 우리나라 병원 구조가 다인실 위주로 구성이 그렇죠. 되어 있기 때문에 한꺼번에 많은 사람들이 노출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당분간은 좀 그 예의상 좀 어려운 점이 생기더라도 네. 병원 방문을 좀 자제해 주시는 게 아주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런 가운데 이 바이러스의 뭐 변이에 대해서 가능성을 제기하는 분들이 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이제 그 슈퍼 스프레더, 그러니까 슈퍼 전파자에 네. 대한 그 의미를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실제 슈퍼 전파라는 것은 메르스 코로나 바이러스가 실제로 그 유전적 변이를 다시 한번 일으켜서 네. 아주 강력한 전파력과
강력한 병동력을 갖는 거를 의미를 하는데요. 아직까지 이 메르스 코로나 바이러스의 새로운 변이로 인한 슈퍼 전파 가능성이 보고된 사례는 없습니다. 우리나라도 아직까지는 그 유전적인 변이를 확인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네. 그 슈퍼 전파의 가능성, 바이러스의 변종 가능성은 현재로서는 거의 없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현재로서는 없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요. 어쨌든 의심 환자 중에서 지금 첫 사망자가 발생을 하면서 국민의 불안감이 굉장히 커지고 있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전문가님이시니까요. 좀 여쭤보고 예. 싶은 게 평론가님께서 보시기에는 그 정부가 지금은 그 비공개 원칙을 고수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병원을 공개하거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좀 조심스러운 것 같은데 일부에서는 이걸 좀 공개를 해야 한다라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거든요. 어떤 의견이십니까? 뭐 기본적으로 그 의료진들과 감염 전문가들은 일단 비공개를 하는 건 맞다라고 한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이제 네. 그런 부분들은 불필요한 불안감을 조성하거나 또 어떤 혐오감 이런 것들을 갖게 하지 않도록 그리고 그런 가운데서 차분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인데요. 이 메르스 바이러스가 그 지금 우리가 볼 때 이 감염력이 굉장히 높은 것처럼 이렇게 착시 효과를 좀 일으키고 있는데 실제로 감염력이 그렇게 높은 그런 병이 아니거든요. 치사율은 높다고 보고돼 있지만 감염이 반드시 밀접한 그 신체적 접촉을 통해서 감염이 되는 거지. 뭐 괴담에서 나온 것처럼 뭐 양치를 할 때 뭐 감염이 된다든가 뭐 공기 중에 감염이 된다든가 그곳을 방문만 하거나 지나가기만 해도 감염이 된다든가 그런 게 아니에요. 그러면은 정확하게 수칙을 지키면 다 그 막을 수 있는 것이고 또 건강한 사람들은 얼마든지 이겨낼 수 있는 그런 뭐 바이러스라고 하는 게 감기를 생각하시면 똑같은데 이겨낼 수 있는 병이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 이런 부분들을 정부는 충분히 설득을 하면서 오히려 일정한 범위 내에서는 공개를 하는 것이 어떤가. 특히나 지금 의료진들 가운데서는 의료진들끼리는 병원들을 갖다 공개하고 정보를 교류해야 된다. 그리고 특히 어떤 지역들을 이렇게 그 마킹을 갖다 좀 해놓으면 그리고 네. 마킹과 이 뭐 이동에 대한 어떤 경로들이 약간씩 이렇게 그 제공이 되면 의료진들이 스스로 더 그 경각심을 갖고 이걸 갖다가 좀 막을 수가 있는데 근데 지금 현재는 보면요 의료원들을 상대로 엄포만 놓고 있어요. 메르스 환자가 왔는데 부실하게 초기 대응을 하면은 뭐 벌과금을 물리겠다 뭐 이런 엄포만을 얘기하고 있으니까 병원 측에서는 반발이 생기는 거죠. 정보는 제대로 공개하지 않으면서 이런 어떤 일종의 병의원들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그런 모습들이 많이 보인다면 그러면 이건 불행한 결과를 더 초래할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일단은 전반적으로 전문가들의 견해를 받아들여서 일정 범위 내에서는 공개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네. 사실 그 말씀하시기를 확산 책임이 그 병원에까지 전가되고 있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잖아요. 그렇죠. 또 한 가지 짚고 싶은 게 격리 조치됐던 병원의 의료진이 그 환자를 진료했던 사실이 밝혀져서 좀 논란이 됐거든요. 그렇죠. 이 부분 어떻게 이것도 보십니까? 사실은 예. 제가 생각할 때는 정부의 대책 중에서 정확한 원칙들을 갖다가 고지시키지 못한 그런 데 있다고 봅니다. 물론 병원 내에서 어차피 병원이라는 것도 일정한 그 사업적인 성격이 있기 때문에 갑자기 결혼을 만들고 접촉했던 사람들은 그 환자만 접촉하게끔 하고 하면은 운영이 잘 안 될 수가 있겠죠. 네. 네. 그렇지만 그런 부분들을 강력하게 정부에서 조치를 내리고 거기에 대한 지원을 갖다 하겠다는 걸 밝히면서 이 일을 처리했더라면 그렇게 무리한 일들을 할 리가 있겠습니까? 그 전문가들인데 의사라고 하는 사람들은 감염에 대해서 전문가들이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그 행동들을 했다라고 하는 것은 물론 상대적으로 그 메르스의 전파력에 대해서 너무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네. 그런 정보들을 알고 있기 때문에 조금 안일하게 대응했다라고 말할 수도 있겠지만 이에 대한 충분한 경고와 혹은 이런 부분들을 갖다가 수칙을 잘 지켰을 때 병원들에게 어떤 지원을 할 것인지 이런 부분을 정부가 초동에 제시를 해야 되는 거죠. 그리고 그 가이드라인 안에 철저하게 지키도록 하고 그래도 지켜지지 않는 데가 있으면 그때 가서 그거를 갖다 어떻게 제재를 할 것인지를 논의를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을 하지 않고 지금 현재 발표하고 있는 걸 보면 병의원에서 감염이 발견했을 때 일정한 수칙을 지키지 않았으면 제재를 하겠다 이런 얘기만 하고 있거든요. 네. 이 부분은 대단히 무책임한 그런 행동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교수님, 이 자가 격리와 시설 격리 이렇게 나뉘고 있는데 좀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시죠. 예, 일단 어떤 그 감염성 질환에 노출이 된 접촉자들은 다른 사람에게 전파를 방지하기 위해서 격리,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과 접촉하지 않게 공간적인 격리를 하게 됩니다. 네. 그런데 이제 일반적으로 무증상자, 그러니까 잠복기에 있는 환자이거나 아니면 그 질병 자체가
완전히 접촉에 의해서만 전파되는 그런 질환, 그런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자가격리를 권고를 합니다. 네. 네. 근데 자가격리를 한다는 것이 그냥 본인의 집에서 일상적인 생활을 하는 것은 아니고 자가격리에도 지침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가족과 가능한 접촉하지 않도록 집안 내에서도 공간적 그 격리를 하고 또 여러 가지 생필품 같은 것들을 따로 쓰고 네. 예, 그런 뭐 이 마스크를 2m 이상 착용하고 떨어지라고. 맞습니다. 네. 그런 거리를 유지하고 이런 것들이 이제 지침이 있습니다. 네. 그 지침을 지키는 상태에서 증상의 변화를 관찰하면서 이제 집에 있는 것이 이제 자가격리인데 네. 이 자가격리가 우리나라에서는 조금 문제가 있습니다. 극단적인 예를 들면 원룸 같은 형태의 집안에 사는 가족들이 사는 경우에는 자가격리가 불가능하겠죠. 그리고 그렇죠. 뭐 화장실 문제나 이런 것도 마찬가지인데 이렇게 공간적으로 충분한 거리를 확보할 수 없는 주거 형태인 경우가 꽤 있습니다. 근데 그런 경우에는 사실 이번에도 초기에 그런 거주 형태를 좀 확인하고 선제적인 그리고 탄력적인 그 격리 지침을 활용을 했어야 됐다고 보는데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자가격리의 장단점이 되겠습니다. 장점은 이제 아무래도 익숙한 환경에서 조금 더 편안하게 있을 수 있다라는 그런 장점이 있겠죠. 그리고 이제 비용적인 그런 부담을 국가 사회적으로 좀 부담이 줄어든다는 네. 장점도 있고요. 시설 격리의 경우에는 반대인 거죠. 그러니까 환자가 의심이 되거나 또는 지금처럼 고위험군의 환자들이 아주 밀착 모니터링을 반드시 해야 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했을 때 이 격리시설이 갖추어진 또는 격리시설에 준하는 그런 시설에 쉽게 말하면 그 거주지를 떠나서 일정한 곳에 환자나 또는 그 접촉자를 두고 네. 증상 모니터링을 하는 거를 이제 시설 격리라고 합니다. 네. 근데 시설 격리의 경우에도 무증상자의 경우에는 그런 어떤 공조 시스템이나 이런 게 일반적인 그런 수준을 유지한 그런 공간적 격리만 하면 되지만 이제 증상이 발현해서 특히 호흡기 비말 같은 것들이 몸 밖으로 배출이 많이 될 수 있는 환자의 경우는 네. 음압 시설이라고 해서 공기의 흐름이 그 방으로만 들어가게 돼서 완전히 바깥으로 배출이 되는 네. 그런 특별한 시설을 갖춘 그 격리실에 격리를 해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바깥보다 기압이 낮은 상황인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바깥보다 기압이 낮으니까 공기의 흐름이 방으로만 흘러가서 네. 병원 바깥쪽으로, 그 병실 바깥으로 흘러나가지 않아서 네. 다른 사람이 감염 전파를 일으키는 걸 막는 그런 방입니다. 네, 그런데 뭐 자가 격리가 사실 집 구조적으로 좀 어렵다면 시설 격리 쪽으로 생각을 해봐야 될 텐데 지금 시설 격리자가 굉장히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 이를 수용할 수 있는 어떤 병원이나 인력이 지금 충분한지에 대해서도 좀 의문이 들거든요. 충분하지 않은 상황이죠. 그래서 지금 그 대책 마련이 시급한 것인데 실제로 우리가 이제 위기에 닥칠 때마다 이런 부분들을 호들갑스럽게 분석하고 하지만 결과적으로 위기가 지나가고 나면 이 부분에 대한 어떤 그런 그 지원들을 하지 않고 있다는 게 문제입니다. 실제로 지금 그 이러한 특정한 병균에 의한 그 바이러스라든가 혹은 슈퍼 세균에 의한 그런 질환들이 늘어나고 있는 추세라고 한다면 최소한 정부에서 지정해서 일정한 격리 시설을 갖추고 있는 그런 병원들을 지역마다 하나씩은 만들어놔야 되거든요. 그런데 예산은 배정을 하지 않습니다. 예산은 배정하지 않은 상태에서 이런 문제가 벌어졌을 때 국가는 지정만 합니다. 병원을 지정만 하고 나머지 들어가는 시설의 비용이나 이런 것들을 알아서 하라는 식으로 이렇게 떠넘기게 되는 그런 경우들이 많은데 이 부분은 정말 심각한 문제입니다. 우리가 병원이 자꾸 상업화되고 있고 민영 시스템으로 굴러간다고 해서 우려를 많이 표시하잖아요. 그리고 병원의 민영화에 대해서 많이들 반대하시는 그런 목소들이 국민에 있습니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현재 운영되고 있는 형태는 거의 민영에 준하는 수준으로 운영되잖아요. 그렇다고 한다면 공공의 이해를 위해서 나름대로 희생과 배려를 할 수 있는 그런 그런 공간을 만들어주는 병원에는 거기에 준하는 지원들을 해야 됩니다. 그런 것들은 사회적 합의가 어떻게 보면 이미 되어 있다고 보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예산 지원들을 충분히 하고 관리를 하는 그런 정책들이 왜 고민되지 않고 있는지 문제 제기를 하고 싶습니다. 네. 그런데 이 중국으로 출국한 환자가 한 인터뷰를 내용을 보면요. 출국 전 자신도 검사를 받아야 할 것 같아서 보건소에 의료를 검진 요청을 했는데 보건소에서
회픽성 답을 내놨다 이렇게 하는데 예. 아무래도 너무 개인에게 이 책임을 뒤집어 씌우고 있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게 다 마찬가지예요. 약자한테 자꾸 책임을 넘기는 거예요. 네. 정부에서 자신이 선제적으로 제대로 매뉴얼대로 조치를 못 해놓고 그것을 지금 병원과 그다음에 그 괴담 유포자들한테 책임을 전가하고 있고 또 병원의 입장에서는 자신들이 이걸 어떤 의미에서 선제적으로 자기가 자본을 투자하면서 인력을 투자하면서 하게 되기에는 너무나 많은 부담들이 있는데 네. 도와주는 데는 없으니까 그런 부분을 어쩔 수 없이 또 자꾸 개개인들에게 책임을 갖다 넘기는 그런 형태로 이루어지니까 결과적으로는 병에 걸린 사람만 억울한 사람 또 선한 마음으로 면회를 가거나 혹은 도와줬던 병에 걸려 있는 환자들을 간호했던 사람들만 억울한 상태가 자꾸 되고 있지 않습니까? 네. 이런 문제들을 끊어주는 이런 고리를 끊어주는 것은 역시 이 정부가 결단을 내리면서 끊어줘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네, 교수님. 정부가 앞서 내일까지를 메르스 중대 고비로 봤었는데요. 근데 지금 오늘 3차 감염자가 나왔기 때문에 교수님께서는 좀 어떻게 보시는지 궁금합니다. 예, 지난주 그리고 이번 주 초 이렇게 지나면서 2차 감염에 의한 환자 발생이 결국 전체적인 유행의 판도를 결정할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이번 주가 아주 중요한 고비점이 될 거라고 말씀을 저도 드린 바가 있습니다. 네. 네. 그런데 실제로 이제 3차 감염 환자가 발생을 했고 네. 2차 감염자와 3차 감염자와 접촉한 밀접 접촉자들의 범위가 넓어지고 있기 때문에 이게 이제 고비를 제대로 넘기지 못한 거죠. 네. 일부는 이제 확산된 그런 양상이고 앞으로도 조금 더 확산이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를 포함한 많은 감염 전문가들은 이게 과거의 사스나 또는 신종 인플루엔자처럼 수만 명 또는 이렇게 수십만 명이 감염되는 그런 아주 대유행의 상황은 가능성이 적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원내 감염, 그러니까 병원 내에서 일어나는 감염의 경우에는 그렇게 대량 감염이 발생하기가 쉽진 않고요. 왜냐하면 네. 병원들이 이런 전파 차단을 위한 상당한 노력을 할 거기 때문에 가능성이 많지 않고 그다음에 지역사회 감염의 경우에도 이 개방된 공간에서의 감염력은 전파력 지수가 약 0.6 그러니까 한 사람이 0.6명에서 0.8명 정도를 감염을 시킬 수 있는 전파력이 약한 바이러스이기 때문에 네. 마찬가지로 대유행의 가능성은 여전히 낮습니다. 단지 이게 이제 3차 감염에 의한 지역사회 감염이 자꾸 발생을 하고 원내 감염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발생하면서 소규모의 유행이 반복적으로 장기화될 그런 가능성은 상당히 높아 보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사전 점검과 그리고 충분한 대응책 마련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네. 이번 메르스 사태가 좀 하루빨리 진정 국면에 들어가길 바라면서 오늘 두 분 말씀은 여기까지만 듣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